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성분 중에 유해 성분으로 낙인 찍힌 성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험한 말을 듣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험한 말을 듣는지 한번 열거해 볼까요? 피부를 상하게 하는 강력한 방부제다. 독성이 높다. 지방 조직에 축적된다. 호르몬을 교란한다. 유방암을 일으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는 위험한 성분이 아니라 끔찍한 성분이죠. 도대체 이 성분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파라벤입니다. 파라벤과 관련된 불량 정보는 너무 많아서 제가 수십 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불량 정보 중에 파라벤이 강력한 방부제다. 그래서 피부를 상하게 한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린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파라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생각이 바뀔 거예요. 파라벤을 흔히 방부제라고 일컫는데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더 정확한 표현은 방부제가 아니라 보존제라고 생각합니다. 방부제와 보존제는 어감이 많이 다르죠? 보존제는 보존력을 높이는 물질 정도의 의미로 들리지만 방부제는 훨씬 강력한 물질이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죠. 방부제가 어느 대상에 사용되는지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재 방부제, 섬유 방부제, 사체 방부제 이런 대상에도 쓰이고 있죠. 그만큼 훨씬 더 강력한 화학물질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력을 높이는 물질은 그렇게 강력한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그저 품질을 유지시키는 물질,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방부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을 정리해 놓은 책이 식품첨가물 공전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공식 표현은 방부제가 아니라 보존료입니다. 또 화장품 성분의 표시명과 제조 기준을 정리해 놓은 것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사전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공식 표현도 방부제가 아니라 보존제입니다. 물질은 어떤 명칭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파라벤이 독한 화학물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파라벤을 방부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독한 방부제다, 강력한 방부제다, 그래서 피부를 상하게 한다,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에요. 파라벤은 방부제가 아니라 보존제입니다. 살균, 즉 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식을 억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파라벤이 그렇게 강력한 화학물질이라면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파라벤을 이미 식품을 통해서 흔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공식품을 보면은 뒤에 원료 리스트가 적혀 있죠? 그 원료 리스트를 보면은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틸,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 이런 성분들 흔히 보셨죠? 그게 바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에틸파라벤 그리고 메틸파라벤과 같은 물질이에요. 우리가 늘 먹는 간장, 또 식초, 잼, 소스류, 그리고 인삼 음료수, 홍삼 음료수 이런 거에 흔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동안에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식품과 화장품에 들어가는 파라벤의 양은 법적 기준에 따라서 매우 적은 양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잼, 소스 이런 거에 파라벤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양은 그 식품 첨가물 공전의 기준에 따라서 겨우 0.01에서 0.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에도 파라벤이 사용되는데 파라벤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파라벤의 개수에 따라서 0.14에서 0.8%까지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양은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파라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쥐에게 파라벤을 먹였더니 쥐의 장기가 손상됐다, 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실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장기 손상이 일어난 경우는 1.5%의 파라벤을 다량으로 몇 주 동안 먹인 결과이고요. 그리고 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5%, 10%의 그 고농도의 파라벤을 또 몇 주 동안 장기적으로 먹인 결과입니다. 쥐는 정말 작은 생물이죠. 한 200~300g 될까요? 그렇게 작은 생물한테 이렇게 고농도의 파라벤을 다량으로 먹이면 당연히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나거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파라벤의 치사량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지 파라벤의 위험을 증명한 실험이라고 보면은 옳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먹인 겁니다. 그리고 동물을 상대로 한 피부 자극성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파라벤은 피부 자극이 크지 않은 물질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미국의 화장품 성분 검토회에서 내놓은 파라벤 유해평가 보고서인데요. 1984년 실험을 보면 토끼 피부에 파라벤을 10%와 100%로 발랐을 때 기껏해야 아주 경미한 자극 반응만 있었다고 합니다. 1986년 실험에서도 벤질 파라벤이 토끼 피부에 아무런 자극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8년 실험에서도 0.5g의 파라벤을 토끼 피부에 직접 발랐지만 심한 자극 반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품 성분 검토회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정상 피부에 파라벤을 현재 화장품에 사용되는 함량인 0.1에서 0.8%로 바르는 것이 자극이나 감작 반응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 문헌을 바탕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죠? 어떤 물질이든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함량이 높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함량을 낮추면 독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벤도 독성이 있는 성분이지만 이렇게 양을 제한적으로 낮춰서 사용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라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드릴게요. 파라벤에 대한 오해는 너무 많고 깊고 커서 파라벤 오해를 바로잡으면 다른 성분에 대한 오해도 동시에 풀릴 거예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화생방 그리고 C맵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봬요. 안녕.